이 방송은 인체 유해한 방송이므로 숙골 노약자 혹은 자칭 어버이들은 아이팟캐스트를 이용해 다운만 받으시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열혈 애국 청취자 역시 수전증, 우라병,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없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밤새도록 라디오 반민특위를 졸라 홍보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2018년 체제가 무엇이길래 2018년 체제를 이야기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현 체제를 먼저 진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1945년에 이 분단이 됐잖아요. 네.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단될 때의 국제적인 상황, 우리 민족의 뜻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강대국이 결정했잖아요. 네. 특히 미국이 제안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네. 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이 독일이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분단을 하자, 그 응징을 하자. 그럼 마찬가지로 일본을 분단해야 되는데 전범국가 일본을 분단하고 한반도를 분단하자고 미국이 제안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1945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전성기예요. 네네, 최전.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국제적 사회에서는. 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의 아시아에서의 구현이 한반도 분단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달러화도 오고 미국 경제 금융 위기도 오고 흔들리니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림에 따라서 말아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때 형성된 한반도 분단 체제의 기반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약화를 되어 가면서 저는 앞으로 한 4, 5년 후에는 그 약화되는 변곡점에 이르렀을 것이다. 네. 국제적인 상황이. 그래서 미국이 2000년 9.11 사태. 네네. 9.11 사태에서 뉴욕의 무역 회관이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미국 내부에서 우리가 정보력이 문제가 있었다. 네. 미국이 그런 정보가. 그래서 CIA나 FBI 이런 것을 다 통합을 한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구를 새로 신설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만든 미래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네. 그 미래 보고서가 오바마 정권 1기에도 그걸 만들어서 오바마한테 보고를 하고 또 금년 1월에도 그 미래 보고서를 했는데 그 미래 보고서 금년에 보고한 내용이 글로벌 트렌드, 세계적 지구적 경향 2030이에요. 2003년에는 어떻게 될까? 글로벌 트렌드 2025가 오바마 1기 때 보고한 내용인데 그 두 내용을 보면은 비교적 세계의 흐름을 2025년은 어떻게 될 것이다, 2030년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놔요.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재밌는 게 산업혁명 이후, 그러니까 1750년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이 자본의 흐름이 가장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대규모로 서에서 동으로 흐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글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 2025년 전후가 되면은 G2가 미중이 중미로 세력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중미로, 그러니까 1, 2등이 바뀐다고 하는 게 미국 자체의 보고서에 국력에서 그게 나오면서 아시아 얘기가 나와요. 아시아 나오면서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 2025 은연에 보면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국은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말 쓴 게 아니라 단일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단일 국가가 어떤 형태의 단일 국가가 될까는 얘기는 안 하는데 단일 국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이 단일 국가가 될 때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급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지위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면서 미국의 영향권으로부터 한국은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단지 중국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중국이 커지는 데 대한
불안감 때문에 네네. 미국이 일정한 역할이 있을 것이다. 아. 중국 주변 국가에서. 네. 그런데 비교적 객관적으로 쓴 내용들이 있는데 네. 저는 거기서 보면서 2018년이 되면은 네. 우리도 이제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지만 네. 시진핑 일기가 끝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때 가면은 제가 이제 국회 통일통위원장을 하면서 쭉 보면서 보니까 2002년, 2005년, 2007년, 2013년 이렇게 한 10몇 년을 보면은 육자 회담에 있어서 말이 육자지 네네. 중요한 결정권은 미국이 95% 이상, 97% 이상 가지고 있어요. 네네.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보면은 중국의 발언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중국의 발언권이 2015년, 2018년쯤 되면은 미국이 독점적으로 혼자 중요한 결정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걸로. 네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의 의사결정권이 중국이 아닌 미국으로 상당히 좀 공백이 생길 것이다. 네. 네. 그런데 미국이 공백이 생기고 중국이 반응이 강화되는데 중국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복잡해요. 네. 국민 통합이. 네. 중국이 지금 진위계수 있잖아요. 네네. 불평등도를 예. 가리키는 진위계수가 보면 0서부터 보통 1로 얘기하는데 1이 가까우면 불평등도가 높은 거고 네네. 0이면은 불평등도가 낮은 건데 유럽의 각 나라 보면 0.3대예요. 전부 다 전반대. 네. 우리 경우에는 아마 정확한 통계가 좀 엇갈리는데 민간단체랑 정부가 하는데 0.3 후반대, 0.89 이렇게 될 거고. 생각보다 되게 좋네. 예, 그리고 미국은 0.4, 아. 0.41 이 정도 될 테고. 네네. 그러니까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중간 정도 수준이 될 건데 중국은 이미 0.5가 넘었어요. 네. 사회주의 근데 국가는 치명적이죠. 0.6이 넘어가면 사회 유지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중국의 집단 수요가 2006년 보면은 한 1년에 한 5만 건 있었어요. 네네.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한 2012년 통계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비공식적 통계는 2, 3만이 나와요. 아. 그러면 하루에 몇백 건의 집단 소유가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2년 전부터는 국방비보다는 네네. 치안 유지비 아. 예산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4, 5년 되면 중국은 국제적 위상은 커져요. 몸은 커졌는데 실제로 중국이 미국처럼 개입을 하고 패권적 영향을 행사하는 데는 제한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자율적 공간이 넓어져요. 남북한이. 미국은 몰락의 길을 미국 걷고 있고 중국은 예. 네. 그렇죠. 그런 중국은 상황이기 커지긴 때문에. 하지만은 내부의 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한반도 영향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남북한이 저는 이렇게 보여요. 남북한이 평화적 방법으로 네. 협상을 통해서 어떤 체제를 선택하든 네. 평화적 방법 남북이 공동으로 선택하면 그 체제를 중간에 어떤 나라도 반대를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봐요. 제가 인터넷에서 진위 개수를 찾아봤거든요. 예. 0.35가 이상이 되면은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에 속하는 개수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작은데 우리나라가 0.35 정도로 발표를 많이 했어요. 정부에서. 예. 근데 우리가 아주 신뢰하는 기관, 예, 우리나라 모든 시아군요. 사람들이 시아죠. 신뢰하는 기관인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 CIA에서 한국의 진위 개수를 몇으로 발표했냐면 0.419로 발표했어요. 예,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높은. 그러니까 네. 그게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 정부 발표는 0.35 이렇게 0.4 몇, 5점 몇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우리나라의 민간인 경제연구소에서는 0.89 이렇게 발표를 아니 0.389 아, 0.389 이렇게 발표하니까 그게 오히려 미국 CIA 자료와 좀 근접하네요. 예. 네. CIA는 뭐 그렇게 좋은 단체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미국의 네. 글로벌 트렌드라는 미국의 그 네. 미래 전략 보고서 네. 거기에 재밌는 게 나와요. 한국에 대해서. 네네.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절망적이에요. 일본은 가라앉을 거다. 네. 일본은 뭐 땅에 가는 게 일본 경제가 침략, 일본 침략.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나라로 일본을 하고 유럽도 그 비슷하게 일본보다는 덜하지만은 좀 그럴 거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와요. 네. 하나는
한때 1970년대 80년대에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했던 대만, 한국, 싱가포르 네.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희망 있게 안 봐요. 네네. 안 받는 관점이 있어. 미국 정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한국에 대해서는 네. 2030년도 가서 뜰 나라, 네. 그러니까 강대국이 아닌 중진국 중에 뜰 나라들을 7나라를 꽂았어요. 네네. 그 중에 한 나라가 아시아에서는 그 인도네시아, 네. 터키, 또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 남아연방, 그 다음에 뭐 남미의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 7나라 중에 한국이 네.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안 들어갈 수 있기도 해요. 거기 분석이. 근데 예. 저는 거기에는 자세히 설명이 안 났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봐요. 우리가 남북이 네. 단일 국가를 만들면 들어가는 거고 네네. 단일 국가가 안 되면 일본과 같이 대만과 같이 깔아앉을 국가로. 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사회 특히 보수 세력이나 또 순진한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면은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아니고 북한을 도와줘야만 그 경제 구조가 남북한에 서로 얽히고 설키고 상호 보완이 돼야만 한국이 또다시 비상할 수 있고 네.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네. 그런 나라로 부각되는 사회 경제 구조가 된다는 것. 네네. 그거를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뭐 통일을 엄청 바라거나 응원해갖고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의 어떤 그 기득권 세력의 분단 기득권층 그렇죠. 이런 데서는 이런 전망 자체를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사실 미래전략 보고서 이게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를 가리고 읽으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그 보수 세력들은 이거는 빨갱이 종북들이 쓴 거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보고서가 네.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그렇죠. 거를 세계에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스스로가. 그런 데서 이제 스스로가 이야기하는데 자기 세력은 이제 이미 떨어지고 다시 패권 국가가 되기는 어렵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말이 역의 균형자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그렇죠. 쓰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시아 국가로 남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를 뭐 이제 아시아로의 재균형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자기가 이 지각 변동 속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 거라면서 이렇게 세뇌시키는 작업이죠. 일종의 선전전. 그래서 네. 역의 균형자라는 이름을 스스로 이제 하면서 둘다 그렇게 히트리야. 자기 동맹국들한테 그런 걸 또 색다른 주제 넘은 이야기들을 것들이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질서가 변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최대 하두는 결국 이제 핵심은 뭐 아시아지만 동북아시아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이제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의 주둔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역의 균형자로서 있으려면 자기의 힘이라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이 실제적 힘인 미군의 존재를 뭐 지금이 한 28,000명 있는데 숫자가 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뭐 축소를 하든 하지만 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가 가장 화두로 남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괜찮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는 또 충돌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심을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2018년 체제를 예, 이야기하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미국이 재정 절벽에 부딪혔고 그건 뭐 약간 저 오락내락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네. 가라앉는데 이 재정 절벽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 경쟁 때문에 과도한 국력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결국은 소련이 몰락하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특히 부시 정부에 들어와서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쟁, 침략 전쟁을 자행하면서 과도하게 군비를 낭비하는 걸로서 미국의 경제적 위축이 가속화를 가져왔다고. 네. 예, 그 비슷한 과정이에요. 소련이 무너지는 거나 미국이 지금 흔들리는 거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무너지더라도 좀 빨리 안 무너지고
지금 그걸 땜질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땜질이 중요한 것이 세계에서 그래도 연약해 사는 경제력이 좀 있는 일본과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국방비 상당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땜질하는 거죠 지금. 예, 예. 근데 그 땜질로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국방비가 우리 국가 정체 재정에 차지하는 비가 분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 한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더 늘리는 거는 어느 정권이 들었든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기초연금 노령제도 20만 원 주느냐 아니냐고 하는데 그건 국방비만 해결되면 간단히 해결되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국방비를 보통 국가처럼만 하면은 네. 우리가 뭐 국방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미국이 그런 걸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 유지 비용이 너무 센 그러니까 거잖아요. 분단 미국에서 한국에다 요구를 예. 할 건데 요구가 충족이 다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복지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지비가 축소되고 교육비가 축소되고 모든 게 축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역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미국은 이런 거죠. 미일 동맹 체제 하에 남한을 종속시키는 것이 미국이 1945년 이후의 일관된 미국의 국가 이익이에요. 네. 한반도 네, 정책이었죠. 한반도 정책에서 미일 동맹 체제에 남한을 종속시키는 거야. 우리는 한미일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외교적 언사일 뿐이지. 한미일 동맹이 병행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미일 동맹 체제에 이건 종속된 남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본이 재무장하겠다고 뭐 헌법을 다시 해석해서 이렇게 해도 미일 동맹 체제가 종속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지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집단적 자위권을.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미일 동맹이 삼각동맹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함부로 미국이 일본을 한국의 반대를 저항을 무릅쓰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단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은 린치핀이니 그 미일 동맹보다 격상된 위치니 달라진 위상이니라고 놀고 있는 얘기해봤자 그렇죠. 놀고 있는 외교적 언사일 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어보면 제가 좀 황당했던 게 쿠바를 한번 가려고 그랬더니 네. 예. 우리 외교부에서 말리는 거예요. 못 가죠. 적성. 쿠바를. 그래서 내가 쿠바랑 수교를 안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전 세계에. 네네. 미국이죠. 따져봤더니 미국이 이제 쿠바를 식민지로 만들려다 실패를 해서 적대적이에요. 네. 문제는 쿠바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먹어요. 카스트로가 등장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못 먹었으니까 그 이제 맺힌 게 있어 미국은. 그 바로 눈앞에 있는데. 네. 그거 아주 그렇죠. 아주 앞마당. 앞마당인데. 근데 그 미국이 이제 그것 때문에 못 하는데 그걸 안 한 날 이스라엘과 한국만 수교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한번 그건 뭐라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미국의 아들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따질 필요 없고 그런데 한국은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이 더 가깝고 미국과 카나다가 가깝고 네. 영국이 더 가깝고 호주가 더 가까운데 그 나라들은 쿠바랑 다 수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교부 관료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하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인데도 그 미국이 반대한테 못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 말기라 정권이 어려워서 그걸 뭐 정부가 나설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미국 거기다가 쿠바 대사가 유엔에는 나와 있어요. 뉴욕에. 네. 그래서 쿠바까지 할 필요 없고 유엔에 가서 쿠바 대사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문서를 써가지고 양국 간에 수교를 하자. 우리가 이제 의원 외교지. 네네. 이제 제안서를 주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저한테 또 일주일 또 만났어요. 한 얘기가 카스트로가 와병 중이라 중요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좀 와병이 나오면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뭐를 갖다 선물을 뭘 줬는가 하면 거기 갈 때 개성공단에서 네네. 나오는 우리나라 시계가 있어요. 네네. 로만스. 네, 그 시계를 제가 사가지고 남자의 작가를 하나씩 사가지고 갖다 이걸 주면서 이게 한반도의 평화의 상징이다. 남한의 기업과 놀랄 것 같아. 북한의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만든 평화의 상징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 애호를 하는 의미에서 이걸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일주일 있다 오니까 자기가 선물 준비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걔들 그 씨가 있잖아요. 네, 씨가를 한 통 주면서 이건 미국의 금수품이래. 근데 금수품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받아가 지금도 제가 담배를 안 피우니까 우리 집에 보관해 놓고 있어. 그런데 결국 노무현 정부가 말기가 돼서 그게 성사가 못 됐어요. 네. 못 됐는데 이제 그걸 보면 한국 외교의 위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예를 들면 감히 영국이나 호주나 카나다나 일본 보고는 그 쿠바랑 수교하지 말아를 못하는 거예요. 네. 한국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지 않는다고 알아서 기구 또 네. 이런 나라. 그러니까 근데 국제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이게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얘기도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지만 뭐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 선생님의 그 행동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행동 그리고 시계를 뭐 개성공단. 값비싼 그런 선물이 아닌 그런 의미 있는 선물 생각해내셨던 너무 센스 있으시고 더 웃긴 거는 쿠바랑 미국이랑 수교 안 하지만 그 쿠바 관광객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인들이라는 거. 아니 미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쿠바로 엄청 많이 많이 간단 가죠. 말이지. 쿠바로도 가고 왜냐면 뭐. 미국이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근데 예. 한국은 오히려 쿠바로 관광 갔다고 하거나 뭐 뭔가 있잖아. 얼마 전에 광주에선가요? 체게바라 네. 체게바라 티셔츠 이 얼굴 이렇게 찍힌 거 입고서는 청소년들이 그 광주 무슨 행사하는데 노래를 춤을 췄어요. 불렀어. 춤추고 합창. 노래하는 게 있었어. 근데 징계 받았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또 예민하게 아니 왜 저런 사회주의자 체게바라를 이렇게 해갖고 시의 행사에 이러고 왔냐라고 발끈해갖고 그거를 했던 지도교사가 징계를 받고. 오천년이 영원 우리는 자랑찬 단군의 자손 누구도 이제 더는 우리를 갈라놓을 순 없어요. 그래요 하나 하나 하나가 되어요. 6.15 선언을 따라서 우리 하나가 되어요. 끔찍한 전쟁이 난다면 우리의 내일은 없죠. 전쟁의 먹구름 치우고 평화의 꽃을 심어요. 그래요 하나 하나 하나가 되어요. 6.15 선언을 따라서 우리 하나가 되어요. 사등분 다르면 어때요? 모두 한 핏줄인걸요.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한복단단히 할래요. 그래요 하나 하나 하나가 되어요. 6.15 선언을 따라서 우리 하나가 되어요. 하나가 되어요. 6.15 선언을 따라서 우리 하나가 되어요. 하나가 되어요. 6.15 선언을 따라서 우리 하나가 되어요. 우리 하나가 되어요. 우리 하나가 되어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정말 천박한 것 같아요. 원래 사회나 역사는 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큰 관점에서 멀리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의 관점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점이 굉장히 돈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예, 북에 대해서도 뭐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미국은 또 돈밖에 가진 게 없어. 얘는 뭐 정당성이 있어, 뭐 정의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국민들에게 돈조차 없어. 계속 돈밖에 줄 수가 없는데 이제 그것마저 바닥난 상황이라는 거지. 사람들이 그런다고 어떤 사람들이 야 박정희가 이승만이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살지 않냐. 그게 아니라 없었으면 정말 이승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박정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걸 극복하고 이승만을 쫓아내고 어떡해. 박정희를 총으로 처단하고 그 전두환이를 감옥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네. 아. 거기서 그 연속 네. 선상에서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주제로 딱 하면 2018년 체제 예. 이거를 딱 보면은 사실 뭐 세계 정세는 그러해요. 미국은 몰락하고 있고 중국은 부상하고 있고 그 틈새에서 한반도를 차지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그 종속돼 있던 한반도의 분단 체제는 와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 내를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막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더 부정선거. 할게요. 예. 그 얘기를 좀 하면 한국이 고도 성장을 어쨌든 한 거야. 네. 근데 그거 갖고 이제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해서 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덕이다. 네, 네, 네. 전두환이 덕이다. 네. 우리나라가 가장 고도 성장한 것은 박정희 때가 아니라 전두환 때예요. 네. 가장 고도 성장을 한 거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임기 기간에 제일 높은 게 박정희 때가 아니라 그럼요. 전두환 때. 근데 전두환이가 훌륭해서 한 거 아니잖아, 국민들이. 네. 그럼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박정희 경제 성장을 얘기한다면 전두환이가 박정희보다 나은 사람이지만 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네.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이제 그 신화가 무너진 거예요. 옛날은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때만 해도 7, 80년대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자리가 다 있었어. 네. 근데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는 취직자리가 없어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해. 네. 자영업 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 연 성장률이 좀 있으면 IMF나 이런 데서 세계 IBR 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1% 미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면 이런 속에서 지금까지 고도 성장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했지 않냐고 큰 소리 쳤던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할 말을 그것의 말이 더 이상 설득이 없는 시대가 4, 5년 가면 더 가속화돼요. 네. 노무현 김대중 때문이라고 하죠, 그들. 그러니까 더 가속화돼서 더 이상 그 설득력을 잃어 내부적으로.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겠구나. 네. 이걸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을 해요. 네. 아무리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권력과 언론이 결탁을 하면 무슨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알아서 종편을 만든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걸로.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 재미있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IT가 없었으면 네. IT가 없으면 상상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IT 힘이잖아요. 조중동이 얼마나 열악한 부분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이버팀 예, 근데 IT로 해서 노무현이가 당선되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선거 전 2년 반 전에 IT를 DJ 정부가 집중적으로 할 때는 정치적인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 그걸 추진한 DJ 정부나 그 당시 국회에서 그걸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던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건 순수하게 산업적 관점에서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2년 반 후에 정권이 교체하는 게 왔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얘들이 지금 하는 것이 지금 방송을 장악하면 된다. 네. 공영방송은 장악했으니까 권력을 네. 또 하나 추가로 해서 강화하자. 이렇게 종편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페이퍼는 이미 다 장악을 했고. 네. 근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그걸 또 빠져나가는 SNS가 생긴 거예요. 과학기술의 혁명이 세상을 바꿔요. 네. 그래서 댓글을 단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을 이렇게 얘들이 아무리 가고 스크램을 짜도 진실이라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 우리가 투개표 부정 이런 얘기 하지 말고더라도 이쪽 저쪽 보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후보는 그 아버지 경력, 친일 경력, 모든 경력 이런 경력이 수구 세력들,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자기들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전 가족적 성장 배경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간 옷을 입어도 의심을 안 해. 네. 만약에 김문수가 빨간 옷 있으면 저는 빨갱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구 네. 세력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러더니. 그러더니 저는 옛날에 그러더니 부러우더니 근데 박근혜가 하면 빨간 옷을 입어도 의심 안 하는 거야. 전혀는 빨갱이 리가 그렇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튼튼하게 그쪽을 대변할 수 있는 그쪽 세력을 총결집시킬 수 있는 아무리 경제 민주화 얘기를 백날 해도 그래도 재벌들이 걱정 안 하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런 세력을 다 대변 모을 수 있는 후보였어요. 다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데 이쪽 후보는 이쪽 사람들이 투쟁 경력이나 역사 의식을 결집시키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경력 면에서 좀 결집력에선 그 일체성이나 이런 것이 결여돼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지금 투개표 부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발표대로 해도 1.5%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그러니까요. 그 무서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초조한 거예요. 그 인지도 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예. 10대 2 정도 차이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요. 무서운 결과라 이 결과를 보고 경악하는 거예요. 지금 초조한 거야. 초조하니까 무리수를 써요. 네. 무리수를 쓰는 게 바로 유영익 같은 사람을 국사 편찬 시키는 거고 역사 교과서를 이상한 교과서 만드는 거고 김기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누구죠 뭐 백선엽 같은 사람을 문화재 네.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초조함의 표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 같은 보수인데도 믿지 못해. 그래. 저거 어. 아니 진짜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노래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저는 내부에서 이게 앞으로 2017년, 18년 가면은 이 사람들이 현재의 종편이나 이런 걸로 감당이 안 되는 네. 어? 세상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막 거대해 보이지만 실제 요런 사안들을 다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지도력이 안 되는 맞아요. 상황이구나.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 5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앞날이 안 보이네라고 하지만 실제 이 임기 말의 형태가 임기 1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걸로 보면 그래서 되는 저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하는 게 지금의 SNS도 이런데 앞으로 2, 3년 지나고 4, 5년 지나면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옛날에 2, 3년 전에 전철을 타잖아요. 네. 한 2, 3년 전에요. 올해도 아니에요. 2, 3년 전에도 전철을 타면 전철 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음악 듣고 네, 네. 나이 든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안 되면 메트로 네. 무려 무까지라도 읽었어. 신문 읽든지. 네, 네. 지금 신문 읽는 사람이야. 무까지가 없어졌어. 안 가져가니까. 네, 네. 어? 진짜. 그리고 전부 다 SNS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어? 네, 네. 그 2년 사이에 사람 행태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2년 후에는 얼마나 더 바뀔 거야. 근데 그거를 종편으로 커버가 돼요? 그게 종편으로 커버가 되냐고 지금 조중동으로 커버가 되냐고 못 막는다고. 오히려 종편이 요 흐름을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고 앉으려고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그래도 생각을. 한계가 있어.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야당이 문제가 있다. 너무 힘이 없지 않냐 이 말도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4.19 혁명이 예. 야당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네. 6월 항쟁이 야당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네. 촛불 집회가 야당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늘 한국의 그래서 정치권이 야당이 오히려 일으키는 게 아니라 뒷부러지는 게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역사의 진실과 상식이 이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권이라는 거 수구 세력이라는 건 조중동이나 수구 세력은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망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을 듣다 보니까 2018년 체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45년 체제는 우리가 광복이라고 얘기하고 해방이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이루어진 건 없어요. 저는 그냥 식민지배 연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2018년 체제는 진정한 민족의 자주를 그렇죠. 맞아요.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일파의 해방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득권이 친일파가 유지되는 게 1945년 체제였다면 2018년 체제는 국민이 진정한 기득권으로서 나오는 체제다. 뭐 이미 진출은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분단과 전쟁이라는 게 1945년 체제라면 이 2018년 체제는 통일과 평화의 체제구나.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정리가 잘 하셨네. 예. 우리의 미래가 2018년 지금의 이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이 이미 저는 이제 국민은 준비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 국민의 준비를 한 몸을 받을 수 있는 한 몸을 이끌 수 있는 이 진정한 리더십과 그것을 노선과 정책으로 세울 수 있는 대변자가 누구일까? 이게 이제 준비되어 있냐? 이게 화두일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뭐 결국은 저들은
역사적 진실과 싸우다가 결국 망하는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실은 이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떤 해외 교포가 전해준 말에 의하면 이제 아는 지인이 청와대 쪽에 있는데 그 청와대 안에서 나온 얘기 중에 김기춘 씨가를 비롯한 그 주변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까지 마련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외 교포들 안에서는 돌고 있거든요. 친위 쿠데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정확한 정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미 친위 쿠데타는 왜냐면 군이 장악한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보기관이잖아요. 이미 이런 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저는 이런 것 속에서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낙관을 갖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당장에 뭐 계엄, 긴급조치 혹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친위 쿠데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위기인 건 사실이잖아요. 예. 저는 그런 시도를 엉뚱하게 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네네. 현재 전 집권 세력들이 에 대해서 네.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은 이제는 네. 뭐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다든지 이런 시대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하면은 자기는 오히려 발등을 찍는 거. 오히려 그걸 하면은 네. 더 빨리 네. 몰락을 자초하는 거죠. 이 체제가 더 빨리 몰락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경고로 사실 던지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 안 되면 뭐 싹 밀어버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국정원 댓글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 다 땡크로 밀어버렸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네. 땡크 등장하는 순간 아웃이다 역사에서. 그렇죠, 맞아. 오히려 2018년 체제 갈 걸 2014년 체제로 그래, 갈 수 저는 이제 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어떤 이제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전쟁 전 한 달 전 정도에 보면 대단히 이 정권 위기가 심각했던 상황에 결국 출路를 무엇으로 찾았는가 이승만 정권은 혹시 이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지 않는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늘이 이제 호국훈련 시작하는 날인데 시작했죠. 근데 호국훈련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2010년에 연평도 포격전이거든요. 그게 호국훈련 시작하고 이틀째 터진 일이었습니다. 2010년 당시에는. 그래서 호국훈련이 오늘부터 9일 동안인가 딱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딱 나요. 거기다가 또 뭐가 겹쳐지냐면 얼마 전에 국회에 최윤희 예, 수영 선수 말고 합참 의장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평도 포격전 같은 일이 있을 때 가차 없이 선제 공격하겠다. 뭐 비문입니다. 그렇죠. 포격전 같은 게 있을 때 선제 공격하겠다는 것은 비문인데 만약에 지휘부나 지원 세력 자기가 표현할 때를 겨냥한 거라면 선제 공격이라는 의미가 맞아 떨어지긴 한데요. 연평도 사건은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합참 의장이. 그러면서 호국 훈련이 예년보다 훨씬 땡겨진 상태에서 오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연평도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고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리고 북에서는 연평도 근해에 시속 100km를 할 수 있는 뭐죠?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뭐 하여튼 공중 부양함. 부양함 이런 것들을 배치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모르는데 지금 엄청나게 서해 NLL 부근이 또 긴장이 고조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부정선거 사건이 마구 막 팍팍팍 터지면서 오히려 야씨 연평도에서 뭐 하나 터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터트리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연평도 근해는 북은 자기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남쪽에서는 NLL 아래쪽이니까 우리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포사격 훈련 한 번만 하면 연평도 사건 재현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저는 천안함 사건 갖고도 사실 저는 석연치 않거든요. 아니 물론 맞아 이런 국회의원 예, 처음 만나고. 천안함 사치 하는데 미국이 보면요 그렇게 조작
악한 일을 네. 중요한 일을 역사상에 한 적이 많아요. 네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는가 하면 쿠바를 먹고 싶은데 네. 스페인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1800년도인가 스페인한테 뺏어 전쟁을 일으켜야 되니까 쿠바 아바나 항구에 있는 맞아요. 네. 예. 메인호라고 미국의 군함을 어느 날 폭발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디다 뒤집어 씌웠는가? 군함에 불 지르는 거 정말 좋아해요. 예, 그걸 군함에다 불 지르는 거를 그걸 스페인이 했다. 네. 그 전쟁 선포를 했어요. 예. 거기서 결국 이어가지고 쿠바도 뺐고 필리핀도 뺐고 페르토리코도 뺐고 뺏었는데 네, 미선쟁이 전쟁.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게 그게 스스로가 폭파시켜 놓고 조작극이었다는 거, 자작극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난 이번에 천안함 사건을 보면서 그 천안함 사건에 이명박 정부가 했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천안함이 북한에서 만들었다고 막 그냥 미국만이 유일하게 네네.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그 미소전쟁 때 하마나 항구에 네. 그 메이노 사건이 상기되는 거예요. 그럼요. 미국이 통킹만- 정직하지 않은 나라인데 통킹만도 그랬죠. 네. 통킹만도 자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통킹만이나 쿠바에 있었어요. 메인호 이 천안함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걸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럴 수도 있다. 국민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생각할 것 같은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천안 프로젝트를 이제 유료 방송에서도 내리게 했잖아요. 극장에서도 내리게 했지만 이제 광장으로 영화를 몰아내버렸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기가 굉장히 다양한 불똥이 어디로 튀는가 이게 되게 다양한 이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위 쿠데타가 됐든 이런 뭐 계엄이 됐든 이런 것들이 하면 오히려 병을 재촉할 것이다와 오히려 가속화되죠. 예. 몰락이 가속화돼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너무 된다라는 뿌듯하네요. 것과 그리고 지금 연평도권 같은 걸로 해서 안보이익을 한번 덮어볼까? 이것도 역시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거다. 왜냐하면 그래. 지금 남북이 다 국지전으로 한정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다. 그럼 다 전면전대인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명을 재촉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순리는 2018년 체제인가? 네, 그래서 선생님이 네.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45년 체제를 네. 다시 해서 2018년 준비하자. 그래서 제가 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1945년 체제는 친일파들만의 해방이었고, 네. 예. 그러니까 2018년이 오면은 진정한 민족의 민족 해방이죠. 구성원들, 민족은 전체의 해방이 되는 해다. 어떻게 그런 거죠. 2018년은 몇 살이지? 어, 40대 중반이야 그래도. 저 그때까지 30대인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건강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30대 남은 세월이 나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국의 독립을 맞는 거야? 청년으로? 그렇지, 그러네. 신나네. 더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거 제가 얼마 전에 한 2개월 전인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난파 예. 음악상 네, 네. 홍남파. 음악상을 네. 난파 음악상이 미술 음악계에서는 권위 있는 상이래요. 네네. 네, 근데 그럼요. 그걸 역대 지금 내가 사람 이름을 지금 근데 유명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평가를 높이 받는 음악한 사람들이 그 상을 다 수상하는 사람들이더라고. 네네. 그런데 그 상을 받을 수상자로 결정된 한 젊은 음악가가 거부했죠. 난 거부하면서 이걸 안 받겠다. 네네. 이거 지금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 네. 친일이 경력 있는 그 흠 있는 사람 걸 내가 받을 수 없다. 아, 이렇게, 개간지다. 예, 근데 그분 그걸 모셔야겠어, 보면서 막국수에. 저는 음악계에서 아직은 그 상을 받는 것이 음악계의 자기 기득권층으로서의 위상을 굳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유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왜 않겠어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안 받겠다고 하는 용기가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냥 또 운동권도 아니고 라디오 야당도 방송국의 아니고 청취자일 수도 음악 있어요. 열심히 음악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중에도 그런 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한 건데. 예, 당연한 건데 그래도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또 좀 있다가 난파 음악상 그 재정 뭐 만든 데서 당황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받으니까 딴 사람을 또 정했는데 그 사람은 여자인데
여자 음악가 나도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와우. 그걸 보면서 제가 그 다음에 받은 사람 얼마나 쪽팔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낌이 누군가 세 번째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낌이 와 우리가 모르지만 숨어 있는 진짜 애국자들이 많이 있구나. 숨어 있는 독립군들이 많이 있구나. 저도 그래서 그 독립군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선양하고 드러나게 하고 네. 또 알아주고 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네, 그런 네. 사람들을 스크럼 짜고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18년을 준비하는데 참 야무진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저희 그래서- 2018년에 우리가 그럼 진정한 독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한 게 단재 신청 선생님이 네. 역사학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단재 신청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어 우리 시대의 독립군 100인을 우리가 그 모임에서 선정하겠다. 너무 경쟁 치열해. 저희 그 1, 2, 3호로 오늘 선정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따로 계시죠.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저는 전에 그렇게 심사위원.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97명만 찾으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야, 희망사항이고. 너는 심사 평가를 못할 것 같은 거야? 당연히 당연히 하는 거야. 하죠.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들을 그러니까 제가 부정부패가 없는 한 당연히 하는 거야.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인가 좀 몇 사람만 소개를 할게요. 독립운동을 하는 생존지사예요. 연세가 96세. 네. 그리고 전에 광복회장을 지내셨어요. 작년에 오셨었잖아요. 작년에 오셨었잖아요. 윤경 네. 아니 그분 말고 또 윤경빈 회장. 반민특위 지난번에 온 분은 한번 윤경빈 회장이 누구 거기 들어가 계시고 네. 또 우리 이제 임시정부 그 할아버지도 독립운동하셨고 아버지도 독립하셨고 저보다 좀 더 연세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열 몇 살 때 해방이 돼서 귀국하고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에는 걔가 그 사람이 어릴 때 임시정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을 모르면 가짜야. 그러니까 이제 광복군 중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릴 네. 때 7, 8살, 10살 이렇게 네. 다녔으니까 그 김자동 선생이라고 있어요. 네.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이에요. 네네. 그분도 네. 심사위원이 한 분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학자 이화 선생님. 이하 네. 선생님. 또 전 독립기념관장인 김삼웅 선생님. 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사의 또 부사장을 지냈던 원로 언론인은 임재경 선생님. 네. 네. 이런 분으로 해서 한 7분으로 심사위원을 정했어요. 근데 통과할 수 그러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다 나이대가 높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팟캐스트 잘 안 들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심사위원을 좀 권위 있게 이렇게 하고 거기 이제 거기에 운영위원이 있어요. 속하고 싶으면 저희가 저희 예, 프로필을 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다? 자천도 받아줘요. 저 자기가 자천할 이름이 거예요. 불렀다. 응. 우리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천도 받으니까 네. 앞으로 어디다 등록하면 추천도 돼요? 해주고 우리 이제 저희 좀 있으면 발표를 할 거예요. 인터넷에 발표도 할 거니까. 제가 아까 뭐 말하려고 그랬냐면 난파 음악상 그거 듣고 나는 조국이 독립하는 2018년 때까지 나도 어떠한 상도 거부하겠다고 식민지 조국에서 받을 수 없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것만 받고 이제 안 받아야겠네. 이거 이거 백- 권위 백인 있으니까. 여기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도 2018년 독립문학상 싫어요. 그러니까 저 신춘 문예 저 방송 언론인상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저 못 받으니까. 저 못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근데 독립군 그래. 백인 신독립군 백인에는 네.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거고. 자천해야지. 자, 그 사업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찾아보면요. 100명은 너무 쉬운 거 숫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부각시키지 않을 뿐이지 그렇죠.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개념을 탑재하고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한 1000인 정도는 선정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그래 거라고 하여튼 우선 생각합니다. 올해 100명 해보고 근데 네네. 혹시 이거를 여기 지금 이거 듣는 시청자들의 네. 경우에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은 네. 추천해주면 고맙겠다. 네, 모두 알겠습니다. 강빛분을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좋은 분이 있으면은 예. 숨어 있는 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이제 애국적으로 양심적으로 이해하면서 네. 그리고 분단 극복, 친일 청산, 일제 잔재 청산 딱 이런데 우리 딱 앞장서는 적격자인데? 분들, 응?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 딱 우리야. 제가 이런- 제일 좋아하는 지금 어휘들만 계속 예, 나열하고 이런 계세요. 분들, 이런 분들 있으면은 이렇게 좀 상한 거 추천해 봤나? 주시면은 저는 저희들이 그분 심사위원들에게 상팔 때 올리겠습니다. 드레스 입고 가야 되나요? 예?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레드 카펫 깔아야죠. 레드 카펫. 진정한 종족들만 너무- 걸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빌려놨어요. 12월 8일로. 어머. 예.
아유, 일어나서 가야 그날 되겠네요. 시상식이 되나 그날 하여튼 선정 발표를 하는데. 아, 나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 나 이거 예. 준비해야겠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정파적 예.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정파적 관점이 아니고 민족 이거 공동체적 친분하고도 관점에서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친분하고도 상관없는 그걸 아무 거잖아요. 관계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런 아.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활동을 좀 하고 네. 그 결국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지금 2018년서부터 향후 한 10년간 상당히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진짜 우리 아시아나 전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느냐 못하느냐. 예. 분단 국가에서 외세에 흔들려가면서 외세에 기생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나라로 계속 남는 거냐. 네. 이제 그런 걸 우리 민족 운명의 향후 2, 30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지금 몇 년 안에 다가온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박수. 자, 오늘 아, 너무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또 와. 더 믿음이 가네요. 네. 우리 또 게스트 중에 보기 드물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에 가까우신 김원우 의원님 나와주셔가지고. 예.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 좋은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셔가지고 욕도 안 하고 그랬어요. 아, 많이 참았네. 예절 갖추려고. 그런 얘기도 안 했어.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 라디오 반민특위가 계속 되는 한 자주 나오셔야 그래요, 될 것 같은 그렇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선생님 오늘 말씀도 너무 좋았지만 선생님 그 어린 시절과 이런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들으셨던 이야기 이런 것도 꼭 모셔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한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코.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